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이자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가 갑자기 모든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차갑고 무서운 얼굴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었죠. 김여정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전이 시작되면서 북한 내부는 공포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평양의 광장에서는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탈북한 전 북한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의 최초 증언으로 북한이 숨기고 싶었던 그 끔찍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탈북민 이강혁입니다. 그날 아침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던 제게도 갑작스럽게 통보된 긴급 집회였죠.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위로 김정은이 나타났을 때 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옆에 선 김여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죠. 그녀의 손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박 부장이 호송되어 나왔습니다. 평소 권력의 핵심에 있던 그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모습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 부장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김여정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배신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이 직접 손을 들어 처형 신호를 내렸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박 부장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광장에 선 수만 명이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끔찍한 순간을 지켜봐야 했죠. 김여정의 차가운 시선이 광장을 훑었습니다. 배신자들은 모두 이런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였어요. 저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곳곳에서 보위부 요원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훨씬 활발했습니다. 리설주 실종 사건과 관련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뭔가 큰 숙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제 측근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보위부에서 긴급히 찾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제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경고였어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 서류들을 챙기고 사무실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보위부 요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뒤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무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검은 승용차 2대가 급히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뒤에서 차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제 뒤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제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리설주 실종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김정은의 부인이었던 리설주가 갑자기 모든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 내부에서 은밀하게 돌던 소문들이 사실이었습니다. 리설주가 김여정의 급격한 권력 확장에 반대 의견을 표했고,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희생양이 된 것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은이 결국 김여정의 숙청 계획을 묵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죠.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보위부 요원들이 동네 곳곳을 수색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최측근 동료였던 차 부장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새벽에 가족과 함께 모두 처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차 부장은 저와 함께 리설주 실종 사건에 대해 의문을 표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두 자녀까지 모두 총살당했다는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제 가족들이 이미 보위부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새벽 4시경 집에서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여정의 숙청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광범위했어요. 리설주와 연관된 모든 인물들, 그리고 김여정의 권력 독점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명단의 핵심에 있었던 거죠. 그때 정보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게 긴급한 제안을 했어요. 지금 당장 북한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호송되는 차량을 중간에 가로차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있다고 했어요. 정보원은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가족 호송 차량이 지나갈 경로, 그리고 두만강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루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보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보원이 알려준 호송 경로는 평양 외곽 산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태운 차량을 기다리기로 했죠. 은신처를 떠나 산길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 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책상에서만 일하던 제가 이런 위험한 작전을 벌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산길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 2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보원이 미리 준비한 대형 트럭이 갑자기 호송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송 차량이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도로 옆 배수로에 그대로 돌진했어요. 차량 사고가 일어나자 정보원과 동료들이 일제히 뛰어나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총소리가 몇 차례 울렸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죠. 사고 난 차량 뒷좌석에서 제 가족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곧 추가 보위부 요원들이 올 것이라고 정보원이 경고했거든요. 우리는 즉시 준비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평양에서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첫 번째 대형 검문소에 접근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모든 차량을 세워서 검사하고 있었어요. 정보원이 급히 산길로 우회했지만 뒤에서 경광등이 번쩍이며 추격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산길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악몽 같았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우리 차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아내가 아이들을 감싸 안았어요. 저는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근처에서 추격 차량 한 대가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정보원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추격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우리 차량도 크게 파손되어서 걸어서 이동해야 했죠. 산속을 걸으면서 뒤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색 헬기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큰 바위 뒤에 숨었어요. 헬기 조명이 우리 근처를 비출 때 온몸이 얼어붙었죠. 밤이 되어서야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정보원이 준비한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탔을 때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북한 경비대의 탐조등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미 저를 반역자로 규정했을 것이고 중국에서도 불법 체류자일 뿐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젖은 옷을 말리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김여정의 냉혹한 숙청, 박 부장의 참혹한 처형, 그리고 리설주 실종의 진실까지. 북한 권력층의 잔인함을 직접 목격한 후 더 이상 그 체제 안에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보원이 설명해준 탈북 경로는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어요. 각 구간마다 다른 브로커들과 접촉해야 했고 언제든지 체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즉시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숙청 대상이었던 저에게는 더욱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브로커가 요구하는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1인당 수천 달러씩, 가족 전체로는 수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제가 고위 간부였을 때 비상시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메콩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물살이 거세고 국경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 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는 산속을 며칠 동안 걸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그 험한 길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음식과 물도 제한적이고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브로커가 강조한 것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중간에 체포되면 브로커들도 모른 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 어깨에 가족 4명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부담감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이미 끝났고 김여정의 숙청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본격적인 탈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첫걸음이었지만 진짜 자유를 향한 긴 여행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중국 땅에서의 첫걸음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은신처는 허름한 농가 창고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었지만 그곳이 저희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3일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어요. 둘째 날 밤, 갑자기 밖에서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가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창고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안들의 발걸음 소리가 창고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문이 잠겨 있어서 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희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4일째 되는 날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이동할 시간이라고 했어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물칸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12시간 동안 트럭 안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계속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 역시 현기증이 심해져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트럭이 멈췄고 그때마다 발각될까봐 공포에 떨었어요.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트럭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인 메콩강 도강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콩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거셌어요. 밤하늘 아래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것은 낡은 고무보트 하나뿐이었어요. 그 작은 보트에 저희 가족 4명이 모두 타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물살이 예상보다 훨씬 셌어요. 보트가 물살에 휩쓸려서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큰아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가 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순찰보트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탐조등이 강 위를 훑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에게 물속으로 몸을 낮추라고 했어요. 찬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찰보트가 저희 근처를 지나갈 때 저는 숨도 쉬지 못했어요. 탐조등이 저희 보트를 비춰서 발각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들은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라오스 쪽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물에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콩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태국 국경까지만 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태국으로 가는 산길은 험난했습니다. 3일 동안 산속을 걸어야 했는데 길이 너무 가팔라서 아이들이 자주 넘어졌어요. 식량도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태국 산길에서 3일을 버텨낸 끝에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탈진 상태였지만 이제 정말로 자유세계에 도달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태국 경찰서에 자수한 후 한국 영사관으로 이송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평생 북한에서만 살았던 제가 정말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다가와서 신분을 확인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보호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의 풍경을 처음 봤는데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생각보다 꼼꼼하고 오래 걸렸어요. 제 신원 확인부터 시작해서 탈북 경로, 그리고 북한에서의 직책과 활동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정말 북한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는지 의심스러워했어요.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김여정의 숙청작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목격한 박 부장 처형 장면과 리설주 실종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질문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진지해지는 것을 보니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리설주 실종의 진실에 대해 말할 때 조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정은이 김여정의 숙청 계획을 묵인했다는 제 증언에 조사관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정부 고위층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여정의 권력 확장과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 변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당 내부의 공포 분위기와 고위 간부들의 연쇄 실종 사건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은 이런 내부 정보를 통해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 가족들도 따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가족들에게는 간단한 신원 확인만 했고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배려해 줬어요.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북한 정권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김여정의 권력 장악 과정과 리설주 제거 작전에 대한 증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날 조사관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해준 덕분에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날이 왔습니다. 국정원을 떠나면서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북한에서의 과거는 끝났고 자유대한민국에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그 체계적이고 친절한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배려와 관심이었어요. 담당 상담사가 저희 가족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이었어요. 북한에서 평생 들어왔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까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경제교육 시간에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도 권리가 있다는 것들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였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회 적응 교육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배웠어요. 지하철 타는 방법부터 은행 업무, 병원 이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와 탈북 과정의 공포를 털어놓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상담사가 인내심을 갖고 들어줘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여성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조금씩 밝은 표정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 과정에서 또래 탈북민 자녀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한 문화에 놀라워했지만 금세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탈북을 했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굶주림 때문에, 어떤 분은 정치적 탄압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왔어요. 직업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강의나 상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북한 관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 동안 저희 가족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하나원 수료를 앞둔 마지막 주에는 정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 학교도 정해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하나원을 나서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대 아파트 열쇠를 받으며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저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수와 전기가 24시간 공급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습니다. 큰아들의 학교 적응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한국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첫 등교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며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큰아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반 아이들에게도 탈북민 자녀에 대해 미리 설명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일주일 후 큰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보다 더 빨리 적응했어요.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금세 익혔고 한국어 발음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내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탈북민 여성들과 친해졌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갔어요. 3개월 후에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 사용법도 어려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상담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며 적응을 도왔어요.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는 특수한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개월 후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실상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김여정의 숙청 작전과 북한 권력층의 실상을 증언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강의는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북한의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공개 처형과 권력 투쟁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진지한 관심을 보여줘서 뿌듯했어요.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신변 노출이 걱정되었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김여정의 권력 장악 과정과 리설주 실종의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부 상황에 놀라워했고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저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졌고, 아내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저 역시 북한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북한에서의 과거를 떠올리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의미 있는 증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안정되면서 저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 가족만 구출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2천만 동포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북한 고위층 출신이라는 특수한 경험 때문에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증언하는 김여정의 숙청 실상과 권력층의 잔혹함은 충격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김여정이 직접 처형 명령을 내리던 그 섬뜩한 장면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북한 내부의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간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해외에 나갔을 때는 영어가 서툴러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진솔한 증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했어요. 리설주 실종의 진실과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제 증언에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가 이어졌을 때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국내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대학교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꾸준히 간견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활동을 보면서 자신도 통일 후 북한 재건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겪은 고통과 희생이 다음 세대에게도 의미 있는 유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희망찬 미래가 그려졌어요. 아내도 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북한 인권단체 후원자들을 위한 모임을 열어주기도 했고, 여성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잔혹한 숙청을 직접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 사명감을 주었어요.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평생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시작합니다.